계약해서 힘든 사람들은 자기의 겨울방학을 반성하셔야 돼요. 내가 겨울방학 동안 진짜 편하게 지냈구나. 내가 수험생인데 학교 생활이 힘들 정도면 내가 겨울방학을 얼마나 널널하게 지낸 건지를 약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을 하는 중이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중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수험생활 중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을 강하게 먹고 3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일단 1시 반 전에는 자고 7시 반 전에는 일어나고 그거를 좀 약간 패턴화를 해야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을 그날 발휘할 수 있을 거예요. 3월 모의고사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성적표 나눠주면서 선택 과목이랑 문학이 문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어려운 비문학 독서는 도달할 시간이 없어. 아직 우리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문학이랑 선택 과목에서 성적을 최대한 끌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3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시 반에 자고 7시 반에 일어나야 돼. 그래야 8시 40분에 맨정신이 될 거예요. 자, 그걸 좀 신경을 쓰시고 자, 오늘 우리는 4번의 보기를 읽으면서 시작할게요. 자, 4번의 보기 찾으셨어요? 자, 과거부터 자, 조연아 좀 읽어줄까요? 과거 우리 사회의 산업화 도시와 근대화는 문천 어촌의 세력 과정과 맞물려 있다. 산업 구조의 재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사람들은乡村을 떠나 도시로 몰려왔으며 그중 다수는 도시의 변두리에 정착하여 빈민층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농업, 경업,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乡村은 노동 인구가 줄어들며 확대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 광산촌은 광업의 쇠퇴로 인해 폐쇄되는 광산이 늘면서乡村 전체의 활기가 사라지게 되었다. 농촌의 경우 새마을 운동 같은 국책 사업을 통해 생산 증대와乡村 발전을 꾀하기도 했으나 그 효과가 영속될 수는 없었다. 자, 지금 출제자가 우리한테 산업화 도시와 근대화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렇다는 건 작품을 분석할 때 이 시대적 배경을 반영해서 분석을 해라는 관점을 지금 제공을 받은 거고 자, 그 시대적 배경에서 사람들이乡村을 떠나 도시로 몰려가요. 그래도 도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시 빈민이 발생하고 자, 광산촌에서는 이렇게 됐고 농촌의 경우 저렇게 됐다. 자,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자, 본문에서 적용해서 읽을 거야. 자, 첫 번째 시는 폐촌행이라는 시인데요. 자, 폐촌이라고 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광산을 폐광이라고 하고 그런 광산이 있는 동네를 폐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골 마을. 그래서 폐촌은 광산이 있는 시골 마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행이라는 요 말은 방문했다, 거기에 가봤다는 뜻이에요. 폐광산촌 방문. 그럼 우리는 이 제목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화자가 이런 상황이다. 화자가 지금 폐광산촌을 방문한 상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첫 번째 연으로 가봤더니 첫 번째 연에선 어떤 풍경과 소재들이 묘사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유사한 소재들은 유사한 것끼리 묻고 대조 대비되는 애들은 대조 대비되는 애들끼리 인지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유사한 소재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유사한 의미야? 유사한 의미를 가진 애가 있잖아요. 뭐죠? 대문짝이라는 시어와 가마솥이라는 시어가 유사한 성격이야. 왜냐면 대문짝은 떨어져 나갔고 가마솥은 그냥 걸려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떤 소재들이야?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 자, 인적이 없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떤 소재들, 가마솥과 대문짝이라는 이 소재를 통해서 지금 여기가 어딘 거죠? 제목에서 말하는 폐광산촌이다. 자, 얘는 지금 폐촌의 풍경
풍경을 제시하는, 아무도 여기 없고 사람 안 산다 라는 패촌의 황폐한 풍경을 제시하는 부분이었고, 자, 대조대비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뭐가 대조대비되고 있죠? 여기서 대조대비되고 있는 소재는 뭐랑 뭐야? 복사꽃이랑 녹이에요. 자, 얘네가 대조대비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빨갛다와 벌겋다라는 동일한 색깔을, 얘는 빨갛다고 표현하고 얘는 벌겋다고 표현했지. 빨갛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좀 밝고 예쁜 느낌이야. 그런데 벌겋다는 똑같은 색깔인데 어떤 느낌이야? 좀 어둡고 묵직하고 좀 별로야. 그래서 여기 빨간 복사꽃과 벌건 녹은 대조대비되는 관계. 우리가 빨간색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 벌건색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대조대비구나. 그럼 여기다가 대조대비되는 소재를 복사꽃과 녹을 찾아냈으니까 이 대조대비를 약간 인식해서 의미를 부여해보면요. 자, 복사꽃은 어떤 소재지? 자연물이야. 그런데 이 녹은 어디에 쓸어있는 녹이에요? 가마솥에, 버려진 가마솥에 쓸어있는 녹이니까 얘는 이렇게 황폐한 어떤 인간의 사회, 인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 얘는 자연물과 인간사가 대조대비되는 상황인 거야. 자, 여러분이 이 패촌행이라는 시를 내신에서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수많은 외부 지문들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우리 여기 1연에서 사용된 발상의 기법이 동일하게 사용된 걸 골라라.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를 골라야 돼. 그런데 거기에 정지상에 송인이 있는 거예요. 비계인 두 개는 풀빛이 푸른데 나루터에서 그대를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그러면 이걸 발견해야 돼. 비계인 두 개 풀빛이 푸릇푸릇하게 살아나고 있어. 자연사가 생명력이 넘쳐. 근데 우리는 지금 이별하면서 슬퍼하고 있어. 그럼 자연물과 인간사의 대조대비가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지문 문제를 자꾸 틀린다라는 얘기를 친구들이 많이 할 때 선생님이 예전에 이걸 시작할 때 얘기하고 시작했어. 내가 외부 지문 문제를 왜 못 푸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일단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요거를 못 뽑아내는 거지. 얘랑 유사한 발상을 골라라. 근데 얘를 못 뽑아내니까 외부 지문 1, 2, 3, 4, 5가 뭔지를 모르겠는 상태.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태가 있고, 또는 얘는 뽑아냈는데 이 외부 지문 자체를 분석하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의 솔루션이 같아요? 다르지? 이 두 사람은 다른 걸 공부해야 되잖아. 이번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고 문학에서 뭘 틀렸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걸 극복할 거 아니야. 그치?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움직이고, 우리가 이런 성적에 익숙해지면 안 돼. 그치? 내가 계속 이런 성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익숙해지는 그게 진짜 나빠. 그 패배주의에 젖는 게 여러분의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짜 나쁘거든요. 성적을 받았어. 근데 이게 나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아. 그럼 얘들아 속상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이걸 개선하지. 그쵸? 이 상태로 계속 너무 익숙해지는 거 진짜 나빠요. 자, 여기서 자연물과 인간사의 대조대비 찾아내시고, 자, 두 번째 연에서 동일한 소재. 잡초가 우거진 부엌바닥 똑같은 소재야. 뭐랑 똑같아? 떨어져 나간 대문짝, 그냥 걸려있는 가마솥과 똑같이 잡초가 우거졌으니까 얘도 역시 사람이 살지 않고 제 기능을 못하는 부엌바닥인데,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가계부도 역시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버려져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근데 그 가계부 안에 내용이 뭐냐면 콩나물값과 친정 어머니한테 쓰다만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콩나물값과 편지는 뭘 알려주는 소재일까요? 현재는 여기 사람이 안 살아. 근데 과거에는 살았던 거지. 과거에 이 패촌의 생활이 어땠는지, 과거와 패촌의 생활상이 어땠는지를 추측하게 만들어주는 소재입니다. 그럼 그 생활상이 어땠을까요? 가계부에
콩나물값까지 하나하나 기록해야 돼. 그러면 생활 살림살이가 어땠단 얘기야? 그렇게 막 넉넉하지는 못했다. 자, 넉넉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친정 어머니한테 쓰다만 편지. 엄마한테 편지를 왜 쓰나요? 못 만나니까. 근데 왜 못 만나나요?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삶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자, 지금 우리가 1연과 2연을 다시 정리해보면요. 1연과 2연은 그냥 폐촌의 풍경을 얘기했어요. 그쵸? 화자가 표출돼 있어요? 표출되어 있지 않아요?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고 화자는 그냥 관찰자로서 대문짝 보고 가마솥 보고 부엌바닥 보고 가계부 보고 그냥 바라본 풍경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줄 뿐이야. 그런데 3연에서는 화자가 노출됩니다. 어디서? 빈집을 서너 더듬다가, 빈집을 더듬는 건 무슨 뜻이죠? 방문해서 찾아가서 좀 뒤적뒤적 해보다가, 그러니까 빈집을 더 더듬어 보는 건 누구의 행동? 화자의 행동. 자, 여기서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화자의 행위가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화자 노출이야. 그런데 폐광 올라가는 길에서 한 늙은이를 만나서 동무들 소식을 물어봐요. 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기 친구 소식을 물어보는 건 이상한 일이야, 그치? 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윤지 요즘 어떻게 지내요? 라고 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본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할아버지가 윤지를 알고 있는 걸 내가 아는 거지. 그쵸?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와 나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닐 수 있어. 이 할아버지한테 윤지 어떻게 지내요? 하고 물어보니 서울 내가 누구야? 나 화자죠? 내가 사는 데서 멀지 않은 산동네 이름을 두어 곳을 댄다. 윤지 어디 갔어요? 윤지 고양시 뭐 어디 산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 동무들은 원래 어디 살았어? 폐촌에. 근데 지금은 어디 살아? 서울 근처에 산동네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보기에서 우리 읽었잖아. 향촌의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어떻게 살아? 도시 빈민이 되었다. 그럼 얘네들은 도시 빈민인 거야. 근데 나도 어디 살아? 서울 근처에 사는데 얘랑 나랑 친구였어. 언제 친구였게? 옛날에. 그럼 나도 정체가 뭐야? 원래 이 폐촌에 살았던 도시 빈민인 거지.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화자는 자기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얘가 어떤 마음이겠구나가 추측이 가능해져야 돼. 어떤 마음일까요? 허탈하고 쓸쓸하고 슬픈 마음이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재권이가 어른이 되어서 화정에 와본 거야. 옛날에 내가 살았던 화정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와봤는데 여기 세이브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맨날 사 먹던 맥날도 사라지고 공차도 사라지고 지나가던 이수경 할머니를 본 거지. 이수경 할머니가 너 재권이 아니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 재권이가 물어보겠지. 내 친구 도연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걔 뭐 어디 산다던데?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여기서 화자는 굉장히 안타깝고 쓸쓸한 마음을 느꼈겠지만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고재종의 세안도입니다. 자, 세안도라는 이름을 가진 현대시가 내가 수업했던 것만 해도 3개가 있어. 여러분들이 고재종의 세안도를 내신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세안도 1, 2, 3을 비교 대조할 수 있어야겠죠? 세안도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자, 세안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집을 보면 되게 그림을 못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뭔가 원근법에 맞지 않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에요.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고 여기 보면 제목이 세한도라고 써 있어요. 세한도는
좀 이따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주겠지만 추위를 견디는 그림. 추위를 견디다. 그걸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김정희가 제자인 이상적에게 선물로 준 그림인 거야.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김정희는 어떤 상태였냐면 제주도에 유배를 가 있는 상태였어요. 유배를 간다는 거는 어떤 되게 높은 관리가 임금님 눈밖에 난 거지. 꼴 보기 싫어졌을 때 너 저기가 처박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게 유배잖아요. 그런데 여기 파주나 고양시나 충청도는 약간 덜 꼴보기 싫은 애들이 보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면 언제든지 다시 복직이 될 수 있잖아. 우리 마을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되게 잘 모셔야 되겠죠? 언제든지 복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야. 근데 임금님이 완전 손절 각인 애들 있잖아. 너무 꼴 보기 싫은 애들. 이제 내 평생 두 번 다시 안 보고 싶은 애들은 섬으로 보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 어디로 갔어? 제주도 갔잖아. 그러니까 김정희는 지금 인생이 망했다는 거지. 그러면 김정희의 제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 선생님이 섬으로 유배를 갔단 말이야? 김정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따라가. 그랬다가는 집안이 파탄나는 거야, 재건아. 이 선생님이랑 너랑 친하다? 그럼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모함하겠어. 저 임금님이 싫어하는 쟤랑 재건이랑 엄청 친하네. 그럼 얘도 쫓아내자. 그럼 집안이 다 몰살이에요. 이거는 뭐 나만 혼자 걸린 문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떻게 했겠어? 철벽 치고 거리 두고 나는 진짜 그 선생님이랑 조금밖에 안 있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잘 모르는 사이다. 그런데 그럴 때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김정희한테 중국에서 어떤 되게 귀한 책을 2권을 구했다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걸 선물로 준 거지. 그러니까 김정희가 그 택배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 이 이상적이라는 애가 나랑 친했나? 그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엄청 잘 나갈 때도 나한테 그렇게 특별히 살갑게 하질 않았어. 근데 내가 유배를 왔다고 해서도 나한테 특별히 거리를 두지 않고 얘만 유일하게 나를 한결같이 대해주는 거지.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서 이상적에게 선물로 줬다. 우정의 징표로. 자, 이런 내용을 알고 이 그림을 보면요. 여기 늙은 소나무가 있어요. 여기 젊은 소나무가 있어요. 이 추위를 견디는 그림에서 늙은 소나무가 약간 이런 상태야. 그치? 늙은 소나무가 젊은 소나무한테 기대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변함없이 내 옆에 존재해주는 너한테 내가 의지하고 있고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런 내용의 그림인 거죠. 자, 얘를 이제 우리는 현대시로 만나는 겁니다. 고재종의 세안도. 자, 세안도라는 그림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이 그림은 추위를 견디다 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그림인데, 그렇다면 소나무 입장에서 추위는 어떤 걸까요? 추위의 어떤 가치 판단을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위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가 되겠죠. 시련과 고난. 그리고 우리는 그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준 김정희의 세안도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어. 아까 보기에서 무슨 뭐 산업화 도시화 막 얘기하면서 광산초는 이렇게 됐고 농촌은 저렇게 됐다니까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가시에서 광산촌 얘기했으니까 얘는 농촌 얘기겠네. 그럼 농촌이랑 얘를 연결 지어가지고 인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상태로 첫 번째 행으로 갈게요. 자, 날로 기우듬에 가는 마을회관 옆. 자, 이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인데 어떤 마을회관이냐면 날로 기우듬,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마을회관인 거야. 그러면 이 마을회관은 뭘 상징해요? 여기 동네. 근데 이 동네가 날로 어떻게 되고 있어? 망해가고 있어. 그래서 얘는 쇠락하는 농촌을 상징하는 마을회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마을회관 옆에 청솔 한 그루라는 시적 대상이 꼿꼿하게 서 있다 라는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솔의 속성, 꼿꼿한 속성이에요. 그리고 청솔, 푸른 소나무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얘는 한결같잖아. 세안도에서 똑같은 이미지였잖아. 그럼 이 청솔 한 그루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망해가는 농촌 옆에 이 푸른 소나무가 꼿꼿하게 서서 변함없는 친구의 모습인 청소랑 그루가 있는 거지. 이 농촌에 이 옆에서 변함없는 친구로 존재해주는 푸른 소나무가 서 있다. 자, 한때는 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적인 경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한때는 하면 그때부터 뭘 설명하는 거야? 과거를 설명하는 거고, 그럼 얘가 과거라면 얘는 뭐겠어? 과거의 이미지가 생겼으면 당연히 현재의 이미지가 부여돼요. 그쵸? 우리는 일연이 여기가 현재 상황이고 여기 한때는이 과거 상황이다 라는 걸 정리해 볼 수 있고, 한때는 앰프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양지까지 깨우던 회관. 그럼 여기 이 회관은 과거의 회관의 모습인데 앰프방송이요. 자, 앰프방송은 언제 하는 거야? 일일이 찾아다니기가 너무 많을 때 이런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반에 이렇게 사람이 요만큼밖에 없어. 그럼 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냥 찾아다니면서 야, 이게 다음 주부터 우리 수특 독서 나간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말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앰프 방송이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이 말이 굉장히 큰 말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앰프 방송 안으로 생쥐까지 깨우던 회관은 과거에 굉장히 번성했던 동네였다 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번성했던 농촌 옆에서 그 둥치는 나무 둥치를 말하는 것이고,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자, 여러분, 못 감는다 시제 뭔가요? 현재 시제지? 그럼 다시 여기 뭘로 돌아왔어? 현재 시제로 돌아왔고, 그 둥치가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못 감는 건 누구야? 청솔이지. 그럼 여기 아프고 눈을 못 감겠는 건 청솔인 거야. 그럼 여기서 청솔의 감정 상태를 이해해 봅시다. 얘는 왜 아프냐면요, 자기 친구가 한때 잘 나갔는데 지금 망해가고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 눈을 못 감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 그럼 얘는 농촌에 대한 연민, 측은지심을 드러내는 청솔입니다. 자, 그 회관이 원래 잘 나갔는데 망해가는 내 친구잖아요. 근데 그 마을 회관에 창문을 거덜내는 대바람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가치 판단 부여해보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 내 친구를 거덜내는 대바람.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죠? 그럼 이 대바람이 의미하는 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 농촌에 불어닥친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고, 그럴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 깨운다. 분노.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연물이 어떤 사회적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고, 자,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자, 이장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단 이 농촌 공동체의 리더잖아. 근데 농촌 공동체 리더인 이장님이 술을 마시고 앰프,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앰프를 켜고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건 트로트 노래 가사예요. 자, 천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건 트로트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무슨 장면이야? 이장님이 술 마시고 이 동네에 있었던 앰프 방송기를 자기의 코인 노래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이장님은 왜 이래요? 속상해서. 이장님은 속상해서 이러는 거지. 자, 그럼 이장님의 우리는 어떤 가치 판단을,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장님은 농촌 공동체 구성원 1번이에요. 농촌 공동체 구성원 1번. 근데 지금 술 마시고 그냥 이게 속상해만 하고 있잖아. 그쵸? 이 이장님은 속상함, 체념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존재였어. 자, 생산도, 새마을 운동도 다 끊긴 궁벽, 가난한 시골 마을. 그러나 자, 시에서 그러나 나오면, 도연아 이거 뭐지? 그러나 나오면 시상의 전환이죠.
그러나 해서 시상의 전환이 드러나고 저기 난장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소를 바라보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저 끝장난 비닐하우스는 이 농촌의 현재 상황을 의미하고 그걸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몇몇들이야. 그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몇몇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일으키는 건 다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애들인 거잖아. 그럼 이 몇몇들은 역시 농촌 공동체 구성원인데 2번인 거지. 농촌 공동체 구성원 2번.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난장난 비닐하우스가 농촌의 현재 상태라면 그걸 어떻게 극복해보려고 노력하는 애들 아닙니까? 그쵸? 얘네들은 극복 의지가 있는 존재들이야. 그럼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고 났더니 이장님과 몇몇들의 관계가 보여요.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로 보이던 것이 가치 판단을 하고 나니까 이거 뭐야? 태조대비네. 그치? 이장님과 이 몇몇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얘는 그냥 술 먹고 속상해하고 있고 얘는 지금 뭔가 극복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청솔은 누구랑 세트야? 이 몇몇들이 청솔을 바라보는 중이잖아요. 그럼 청솔은 이들에게 어떤 존재겠어? 의지가 되는 존재. 이 몇몇들이 이 청솔을 의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청솔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해주면 나도 그냥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의지해줄 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는 무슨 뜻일까요? 삭바람. 아까 우리가 대바람의 가치 판단했는데 대바람 어떻게 했지? 저 회관 들창 거덜내는 대바람에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를 부여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삭바람도 어떻게 해야 돼? 부정적인 시련과 고난인데 그걸 빗질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 나무가 촥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빗질을 한다는 건 이렇게 바람이 갈라진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불어오던 바람이 어떻겠어? 잘게 잘라지죠? 그치? 그럼 이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잘게 부숴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삭바람을 빗질한다는 건 시련과 고난을 완화해줘서 서러움조차 잘 걸러내어는 위로를 해주면서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더해준다. 힘을 더해주는 청소를 보아라. 자, 여러분 방금 앞에 연에서도 어떻게 끝났냐면요. 몇몇들 보아라. 이렇게. 몇몇들 보아라. 명령형 어미로 끝났는데 여기도 청솔 보아라. 명령형 어미로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반복될 때 표현상의 특징 문제에서 유사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하면 약간 헷갈리는 거지. 아니 한 번 반복됐는데 그것도 반복이라 해야 될까? 한 번만 반복돼도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명령형 어미의 반복을 사용하여 괜찮아요. 한 번만 반복돼도 괜찮습니다. 자, 나는 여기 뭐 드러났어? 화자가 표면에 제시되어 있어요.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지만 희망의 노예는 어떤 거야? 무조건 긍정으로 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희망의 노예는 무조건적인 희망을 말하는 건 아닌데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 자, 여러분 까맣같이 얼어 죽는 이 아침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화자가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졌나요? 달라지지 않아서 계속 안 좋은 그런 현실이야. 그런 현실에서도 저 동쪽에서 꼭두선이 비춘 붉은 빛인데요. 자, 붉은 빛이 타오른다. 그러면 이 붉은 빛은 동쪽에서의 붉은 빛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 꼭두선이 빛은 뭐가 돼요? 그렇죠. 자, 이 꼭두선이 빛은 태양의 붉은 빛이 되니까 얘는 새로운 태양이 타오른다는 뜻이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태양을 어떤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요. 자, 지금 화라가 하자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변함없는 친구인
청솔이 있었어. 근데 농촌은 망해가고 있고 청솔은 속상해하고 있고 자, 이 농촌 공동체 구성원의 일부는 속상해하고 체념적 태도 근데 일부는 극복하려고 하는데 청솔이 거기에 힘을 보태줘. 그러니까 화자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거야? 이거 희망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이렇게 화자에 희망이 제시된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 문제 다 풀어오시고 오늘은 선생님이 다 진도를 나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간표를 나눠주고 확인 수업을 배치하기 위한 시간표 조절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대시 1, 2, 3, 4, 5, 6, 7, 8을 제대로 풀어왔는지를 좀 이따가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여기 106페이지의 4번이에요. 106페이지 4번을 읽고 여기서 관점을 가지고 자, 지문으로 갈게요. 자, 선기야, 여기 좀 읽어주세요. 시인은 자,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인물 두 명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쵸? 어떤 인물? 화가 박수근과 지리학자 김정호. 자, 두 명의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화가 박수근은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낸 사람이고 자, 지리학자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를 만들었어. 그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가지고 고난이나 고독을 겪었다라는 걸 알고 이제 본문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시간 궁금한 일 박수근의 그림을 보고 궁금한 일이 생겼다. 자, 박수근의 그림은 대충 요런 느낌의 그림이에요. 박수근의 그림은 대충 요런 느낌의 그림.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약간 사람들이 이렇게 납작하게 판화처럼 표현되어 있는 이 그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서민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 그걸 보기에서 우리가 알아갔어. 자, 그러면 궁금한 일. 자, 여기서 선생님이 색깔을 좀 여러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들 색깔 여러 가지 없으면 약간 이렇게 구획을 하든지 그렇게 내용을 구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화자는 인쇄한 박수근 화백 그림을 하나 사다가 걸어놓고는 물끄러미 그걸 쳐다보면서 나는 화자인데요. 이 인쇄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쳐다보는 그림을 감상하는 상황이다. 이게 화자의 객관적인 상황을 제시해 주면서 그 그림의 제목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곤 하는데 그림의 제목을 바꿔본다는 건 나만의 관점으로 이 그림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치? 관점을 재구성해본다는 거죠. 원래 제목인 강변도 좋지만 할머니라든가 손주라는 제목을 붙인다는 건 내가 뭐에 포커스를 두고 이 그림을 보는 거야. 사람들, 인물. 근데 아까 보기에서 이 인물을 뭐라 했죠? 서민들. 그러니까 나는 이 서민들의 모습에 포커스를 두고 그림을 감상해봐도 가슴이 알알한 것이 여간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화자는 이 그림을 보면서 가슴이 알알하다. 무슨 뜻이야? 가슴이 약간 아프다. 이 서민들의 삶을 보니까 약간 마음이 아파. 자, 이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이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동병상련 같은 것을 느껴가지고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나의 마음에 뭔가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한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거 배운 적 있어요?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을 고1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쵸?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내재적 관점은 어떻게 감상하는 거죠? 그냥 작품에 나오는 것만 감상하는 거야. 근데 외재적 관점은 뭘 이용하는 거지? 시대상이나 작가가 어떤 경험을 했다거나 이게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런 거잖아?
자,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여기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내재적 관점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서 뭘 할 거냐면 박수근 화가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 한 가지 장면은 박수근 화백의 일화, 에피소드를 반영하는 건 내재적 관점이야, 외재적 관점이야. 이 작가가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 외재적 관점이죠? 자, 그걸 생각해 본 거지. 여기서 그는 박수근 화백인데요. 자, 그가 술을 드시러 저녁 무렵 외출할 때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어다 개어놓곤 했다. 자, 여러분 박수근 화백은 되게 유명한 화가인데 그런 화가가 빨래를 걷어다 개는 건 좀 어때? 뭔가 신선한 일이지. 그쵸? 뭔가 우리 모차르트가 라면 끓여 먹는 그런 느낌이잖아. 뭔가 되게 서민적인. 이 화백이 굉장히 서민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에피소드. 그 빨래를 개는 손이 참 커다랬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장엄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성자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는 멋쟁이긴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화자는 이 박수근의 일화를 제시하면서 자기의 팬심을 드러내죠. 예찬적 태도. 박수근 화백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딱 제시하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선생님이 얘랑 얘를 왜 구분했는지 알겠지? 얘는 내재적 관점의 감상, 얘는 외재적 관점의 감상을 그림 감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나 나오면 도연아 뭐죠?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요. 시상의 전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자,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뭔지를 잘 생각해 주세요. 이 시의 제목은 궁금한 일. 그러면 주제의식은 시상의 전환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얘가 주제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 무게감을 좀 두고. 그러나 또한 참으로 궁금한 것은 그 커다란 손등이요. 누구의 손등이요? 박수근 화백의 손등 위에서 같이 꼼지락거렸을 햇빛들이며 자, 그가 죽은 후에 그를 쫓아갔을까? 아니면 이승이 아직 남아서 어느 그러한 장엄한 손길 위에 다시 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박수근 화백의 손등에 있었던 햇빛은 박수근 화백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갔을까? 죽어서 저승으로 따라갔을까? 아니면 이승에 남아있을까? 가? 궁금하다는 것은 내가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 궁금한 것은 알 수가 없는 정보이고 자, 이런 걸 내가 모르겠다. 그가 마른 빨래를 개며 들었을지 모르는 뻐꾹새 소리 같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 자, 여러분 이거 서리법이에요? 얘 진짜 모르잖아. 어떻게 됐을까? 이거 서리법이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궁금한 거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 손등에 있던 햇빛, 그 사람이 들었을 수도 있는 뻐꾹새 소리. 그럼 이것들은 다 뭐야? 박수근 화백의 삶의 일부분들. 이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어떤 요소들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아, 모르겠네. 인 거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궁금한 일들은 그런 궁금한 일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갔을 가난이며 그리움 같은 것들은 다 뭐가 됐을까? 뭐가 되어 오는지, 저녁이 되어 오는지 추측일, 가을이 되어 오는지 추측이 궁금한 일들은 다 슬픈 일들입니다. 자, 여기서 왜 슬퍼요? 이 박수근 화백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장엄하고 성자 같고 멋쟁이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의 일부들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네.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화가도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슬픈 건 뭐 때문이야? 너무 허탈해서, 너무 허망해서, 인생 무상감을 느끼니까 아, 너무 허망하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나를 사이에 두고 동일한 인물에 대한 화자의 상반된 감정. 앞에서는 예찬의 감정,
긍정적 감정. 그런데 뒤에서는 무상감. 죽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남지가 않네 라는 허탈감. 이 두 가지의 어떤 상반의 감정을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표출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좀 잘 인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사이에 두고. 자, 그 다음에 김정우의 대동여지도와 연결해서 자, 이 시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자, 나를 쫓아온 눈발. 어느새 여기서 그쳐. 여기가 어딘지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쵸? 공간적 배경. 자, 나는 시적 화자일 텐데, 자, 나를 쫓아온 눈발이 어느새 여기서 그쳐. 어둠 덮인 이쪽 능선은 산이잖아요. 산들과 헤어지면 바다 끝까지 길게 펼쳐진 검은 구름대. 자, 지금 화자는 자기가 있는 어떤 여기라는 공간적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야? 땅의 끝이죠. 왜? 여기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여기는 땅 끝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장면이 펼쳐져요? 제목이랑 이 장면을 연결해 보면 나는 누구야? 김정우지. 지금 뭐하러 여기 왔어? 지도 그리려고. 그럼 여기서 나는 김정우이고, 지도를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았는데 나는 지도를 끝까지 그려냈잖아요. 그러면 이 김정우라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열정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인 사람을 나로 설정해 볼 수 있겠죠? 자, 나를 쫓아온 눈발이 어느새 여기서 그쳐. 그러면 우리는 김정우가 열정적으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도착했다는 걸 반영하면 눈발은 세모예요. 왜 세모예요? 내가 지금 이 지형을 보고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눈이 막 내려. 그럼 잘 안 보이겠죠? 눈발은 방해 요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돼요. 어둠도 마찬가지지. 어둠 덮인 이쪽 능선. 내가 그림 그려야 되는데 어둡거든? 자, 바다 끝까지 길게 펼쳐진 검은 구름대도 내 시야를 가리는 애들이야. 그러면 이 눈발, 어둠, 검은 구름대는 어떤 애들이죠? 내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상황이 안 풀려. 헛디뎌서 내가 아득히 헤맨 날들, 방황하는 동안 끝없이 펄럭이던 바람. 자, 바람도 세모예요. 왜? 내가 지금 방황하는데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바람까지 불면 안 좋잖아요. 바람은 다시 옷자락에 와 붙고 스치는 소매 끝마다 툭툭 수평선 끊어져 사라진다. 자, 여러분, 사라지는 건 지금 수평선입니다. 수평선이 사라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다.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다. 수평선이 사라진다. 이고. 자, 사라진다로 끝났는데 사라진다로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사라져요? 일념도 사라진다. 여기서 일념은 단 하나의 생각인데 여기서 일념은 뭘 말하는 걸까? 내 마음에 있는 단 하나의 생각. 지도를 완성하겠다. 는 그 일념, 내 목표가 사라진다는 건, 자, 여러분, 여기서 사라진다와 여기서 사라진다를 구분해 줍시다. 여기서 사라진다는 건 안 보인다는 거지. 구체적인 어떤 시각적인 대상이 보이지 않게 된다의 뜻이고, 여기 사라진다는 추상성이 있어요. 어떤 추상성? 뭔가가 없어지는 그런 시각적인 작용이 아니라 내 목표가 희미해지는, 추상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거지. 이해가 되세요? 자, 요 사라진다와 요 사라진다의 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는 구체적인 게 사라지는 거고 얘는 추상적인 게 사라지는 거고, 사라진다, 내 목표가. 세상 흐린 웃음소리는 뭘까요? 세상 흐린 웃음소리에 감추며 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소리, 타인의 비웃음 소리에 감추며 나의 목표가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랑은, 지도를 그리겠다는 그 마음이 여기까지 끌고 왔지?
여기 땅끝까지 끌고 왔지. 그런 사랑 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번진 피 얼룩도 자 여러분 내 발바닥이 다 해졌어요. 왜?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고생했거든. 그래서 내 간발은 발에다가 이렇게 다리에다가 칭칭 감는 천에 피 얼룩이 묻었어요. 자, 이 해진 발바닥과 피 얼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목표를 추구하느라 겪은 고통. 노력으로 인한 고통. 노력으로 인한 고통들이 이 해진 발바닥에 무슨 간발에 번진 피얼룩도 저렇게 저문 바다의 파도로서 풀어지느냐? 자, 이 풀어지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인한 이 고통들도 저렇게 풀어지는 것인가 하는 한탄이지. 자,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노력으로 인한 고통이 풀어진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가치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일단 노력으로 인한 고통이 풀어진다니까 뭔가 제거되는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 제거된다? 그럼 되게 편안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쵸? 자, 제거되는 건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로는 고통이 제거되면 내가 이제 안 아파. 편안해지는 상태. 이 고통이 그냥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상태, 긍정적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편안해지는 상태.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건 어떤 의미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노력을 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이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얘가 무의미해지는, 이 고통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뭐 때문에 힘들었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네? 이런 상태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맥락상 윤지야. 지금 분위기 어때? 지금 내가 목표가 사라져가고 내가 여기까지 왜 이랬는지 모르겠고 그럼 우리가 위에 걸로 해석해야 돼? 밑에 걸로 해석해야 돼? 얘가 아니라 맥락상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게 화자의 정서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럼 지금 화자는 무슨 상태야? 이렇게 노력으로 인한 고통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지. 장애에 부딪혀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왔는데 내가 이걸 왜 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 것 같고 그러면서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화자가 모래 벌판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모래 벌판을 딱 봤더니 첫 번째로 훼손된 목선 하나가 있고 또 뭔가를 줍고 있는 남루한 아이들 몇 명이 있어요. 자,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훼손된 목선과 이 남루하다는 건 초라하다는 거지. 초라한 아이들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들. 자, 굽은 갑에 부딪혀 꺾어지는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화자의 절망감이겠죠? 화자는 지금 이것들을 보고 절망감을 느꼈어.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어둡고 외진 길목에 자식 두어 던져놓고도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별빛으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어느 밤은 요 세 줄은 화자의 현재예요? 아니에요? 화자의 현재가 아니죠. 화자의 과거인데 이 과거에 화자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화자의 과거가 제시됐는데 화자는 자식 두어 명을 던져놨죠? 어디다가 던져놨어? 어둡고 외진 길목에 던져놨어. 그렇다는 건 내가 얘네들을 관심 있게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 내가 얘네들을 외면했어. 그러면서도 평생의 마음, 내가 뭘 하고 싶었어? 평생. 대동여지도 그릴 거야. 대동여지도를 그리겠다는 평생의 마음 안팎으로 뛰어올린 별빛, 의지로 환해지던 어느 밤도 있었다. 내가 과거를 생각해봤더니 나는 우리 집 애들도 내팽개쳐놓고 이걸 하겠다고? 이 의지를 막 다지던 그런 때도 있었어 하는 걸 생각하는 거지.
자, 희미한 빗속에서는 수없이 물살이 흩어지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 끝없고,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장면과 요 장면을 연결해야 돼. 자, 지금 여기서 남루한 아이들 몇 명은 화자가 뭘 떠올리게 한 매개체. 내가 외면했던, 내가 목표를 이루느라 외면했던 내 자식들을 떠올리는 매개체지. 우리 애들도 저렇게 초라하게 헤매고 돌아다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랬어? 나한테는 중요한 목표가 있으니까. 평생의 마음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흩어놓은 인광만큼이나 그리움이 끝없고, 그럼 여기서 그리운 존재는 두 개예요. 어떻게 두 개일까? 첫 번째는 뭐가 그립겠어? 당연히 내가 던져놓은 자식들이 그립겠죠? 또 그리운 거 있을 거야. 뭐?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에 나는 어땠어? 이런 걸 감수하고도 목표가 아주 분명했잖아요. 자, 목표가 뚜렷했던 화자. 과거의 모습.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웠을 수 있지. 자, 마주서면 아직도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이 보인다. 자, 이 돛배 한 척과 아까 앞에 패선된 목선을 나란히 두고 봤더니 뭔가 대조적인 의미가 부여돼요. 그쵸? 예, 패선된 목선 하나와 여기 등불을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에 이 두 개를 나란히 두고 봤더니 뭔가 대조적인 의미가 부여돼요. 그럼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 봅시다. 자, 이 패선된 목선은 뭘 의미해요? 화자의 현재 상태. 어떠한 현재 상태? 목표를 상실하고 정지해 있는 화자의 모습을 상징하는 패선된 목선이었다면, 그럼 여기서 목표를 상실한 정지한 화자의 모습이었다면 여기 있는 돛배 한 척은 그렇지, 움직이는 화자의 모습. 다시 목표를 지향하고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등불은요? 화자의 의지, 목표를 향한 의지를 켜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돛배 한 척의 화자의 모습, 다시 의지를 되찾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돛배 한 척과 이 패선된 목선을 비교 대조를 했어야 여기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냥 얘를 어떤 풍경, 바라보는 어떤 소재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분석이 안 되겠죠. 선생님이 오늘 계속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유사한 애들은 유사한 애들끼리 묻고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애들 대조적인 의미를 좀 인지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혹시 지난주에 선생님 뭐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시를 이렇게 다 분석한 다음에 좀 펼쳐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봤을 때 뭔가 거기에 어떤 구조적인 게 보일 수 있다. 지난주에 그걸 얘기했잖아요. 복습을 잘한 사람들은 그걸 자기 걸로 획득해서 문학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 오늘 또 뭐 얘기했어? 유사한 애들이 유사한 애들끼리 묻고 대조적인 애는 대조적인 걸 인지해주고 그런 상태로 시를 분석해보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결국 문학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독서가 어렵지만 그걸 읽을 시간이 없는데 문학을 일단 정답률을 높여놓고 여기서 내가 점수가 빵빵 터져야지 그 다음에 독서를 잘 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문학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학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자, 마지막 챕터로 갈게요. 자, 마지막 챕터는 109페이지의 4번입니다. 자, 109페이지의 4번 채은아 좀 읽어줄까요?
네, 여기서 화자는 관찰자인데요. 뭘 관찰하냐면 자연물을 관찰해요. 그리고 교훈을 얻는데 1번 교훈은 시련이나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삶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의지가 1번이고 주변의 지지와 협력에 힘입어 현실의 제약을 이겨내고 결국 그러니까 이겨내는데 얘는 시련을 이겨내고 얘는 도와줘가지고 그걸 잘 극복하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연물이 제목에서부터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팔꽃. 자, 이 나팔꽃은 색깔이 2개 필요해요. 색깔이 2개 필요해요. 필기를 할 때. 자, 나팔꽃을 바라보는 화자의 한계 인식이 먼저 제시돼요. 바지랑대 끝.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자, 이거 무슨 장면이냐면 나팔꽃은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막대기가 이렇게 꽂혀 있어야 나팔꽃이 그걸 감고 이렇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지랑대는 나팔꽃에게 어떤 존재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지. 얘가 의지할 대상. 근데 이 바지랑대가 끝이야. 내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게 된 거지. 더는 꼬일 것이 없어서 끝이다 끝. 자, 화자는 지금 뭘 인식했습니까? 나팔꽃의 한계를 인식했어요. 여기선 더 안 될 것 같아. 여기가 끝인 것 같아. 라고 화자가 한계를 인식한 거 1번이라고 붙일게요. 이게 여러 번 반복될 거니까. 한계를 인식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나팔꽃 줄기는 허공에 2뼘은 더 자라서 그럼 얘는 여기가 끝이었어? 나는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팔꽃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네요. 얘는 극복 1번.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꼬여있는 것이다. 얘는 내가 한계라고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뛰어넘었네. 근데 내 생각에는 움직이는 거는 변화하는 것은 아침 구름 2점 이슬 몇 방울이지? 바지랑대가 뭐 변하겠어?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바지랑대는 변화하지 않을 텐데 그럼 결국 여기서 끝이겠지. 한계, 인식, 2번. 뭐 얘가 뭐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기가. 자, 여기서 뭐 더 움직이는 바지랑대는 없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 나가보면 덩굴손까지 흘러나와 허공을 감아지고 바지랑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나팔꽃은 포기를 안 했습니다. 계속 뭔가 방법을 찾고 있어. 극복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되돌아올 때도 됐겠지. 자, 여기 한계인식 3번이죠. 이제 뭐 포기할 때도 됐겠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심지어 가냘픈 줄기에 2-3개의 종까지 매어 달고는 자, 이 꽃이 나팔꽃인데요. 그럼 2-3개의 종은 나팔꽃이 피워낸 꽃이죠. 그것까지 매어 달고는 아침 하늘에다 은은한 종소리를 퍼내고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를 우리가 첫 번째 구간으로 묶을게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구간. 여기서 화자는 뭘 합니까? 자연물인 나팔꽃을 관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화자의 관찰. 근데 여기서 인식이 뭐냐면 자, 화자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좀 더 해내. 화자는 여기가 뭐 더 이상 끝이겠지? 근데 또 해. 화자는 여기가 끝이겠지? 근데 꽃까지 피워냈어. 그럼 이 나팔꽃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야. 자, 마지막 2줄은 이제 더 꼬일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자, 절망적인 순간에 여기가 끝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의 아픔도 한 번 더 길게 꼬여서 푸른 종소리는 나는 법일까? 뭔가 우리도 좀 더 뭘 해볼 수 있나? 한계 극복의 희망을 생각해보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화자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단정적 어조로 맞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단정적어서 적용하면 안 돼요.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 화자는 관찰을 통해서 뭘 얻었어? 교훈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찰에서 교훈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이 뭘 인식했으면 좋겠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요소는 얘가 인식의 확장이라는 거야. 인식의 확장이라는 거지. 여기서는 뭐 얘기했어? 나팔꽃 얘기만 했지. 근데 그걸 우리의 아픔도, 그러니까 자연물에 대한 현상을 인간의 삶에다가 적용한 거니까, 자연 현상을 인간의 삶에다 적용한 거 여기서 확장, 인식의 확장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거를 잘 인지를 하자. 이해가 되시죠? 인식의 확장? 자, 그 다음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시인데, 자, 이를테면, 자, 예를 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얘가 이제 주인공이야. 수양 버드나무에 늘어진 가지. 자, 여러분 수양 버드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이렇게 쫙 생겼어, 그치? 가지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힘없이. 이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힘이 안 그래도 없는 애가 담을 넘을 때, 그럼 여기서 담은 어떤 애야? 가지를 가로막는. 그렇죠. 얘는 지금 한계, 장애를 뛰어넘을 때 그건 수양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 무슨 뜻이야? 지가 혼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얘한테 뭔가 도움을 준 플러스 알파의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쵸? 지가 혼자 한 건 아닐 거야. 그럼 누가 도와줬냐?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한 몸이 되어 협력해서 한 몸이 되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나뭇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면 가정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가정했냐면요. 자, 믿어주지 않았다면 성공을 못했겠지. 근데 가지가 담을 넘었잖아요. 그럼 가정과 달리 가지는 성공을 했나요? 그렇다면 이 꽃과 잎과 애먼 뿌리는 가지를 믿어줬나요? 그렇죠. 믿어줬어. 얘가 믿어줬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럼 우린 여기 뿌리와 꽃과 잎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설정할 수 있어? 얘네가 가지가 담을 넘도록 도와준 애들이지. 자, 도움을 준 존재 1번. 얘는 나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부적 요소, 나무 안에 있는 내부적 요소라고 묶어볼게요. 자, 내부적 요소들이 얘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 자,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전구만 쌌던 돌이 없는 폭설, 눈이 아니었으면, 얘네가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얘가 신나게 담을 넘지 못했을 수 있어. 근데 다 가지는 신나게 담을 넘었거든요. 뭐 때문이야? 비랑 눈 때문이지. 그럼 얘네가 도움을 준 존재 2번이네요. 근데 얘네는 나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애들은 아니니까 이 얘네를 도움을 준 존재 2번으로 묶어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하게? 외부적인 요소로 둘게요. 자, 외부적 요소. 자, 무엇보다라는 말은 어떤 때 씁니까? 진짜 중요할 때.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또 가정하고 있는데요. 저 금단의 담은 뭐 자체? 한계 자체가 아니었다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자, 여기서 화자는 이 금단의 담을
얘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지가 그걸 넘을 생각을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금단의 담이 도움을 준 존재 3번인 거야. 한계 그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한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채셔야 돼요? 첫 번째 행에서 담은 한계. 우리가 이렇게 인식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한계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담 자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통념, 인식을 전환한 부분이다. 여기서 그걸 알아냅시다. 자, 통념이나 인식의 전환. 자, 지금 우리는 수양버드 나무의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면에서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가지라든가 줄장미줄기라든가 담쟁이줄기라든가 서윤지라든가 김채은이라든가 권우민이라든가 신재권이라든가 얘 지금 뭐하고 있어? 일반화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버드 나무 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도연도 홍성기도 권진욱도 다 그렇다. 열거를 통해서 일반화. 자, 선생님이 아까부터 계속 확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나요? 인식의 확장? 그러니까 수양버들 가지만 얘기하다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다. 우리 모든 존재가 다 그렇다. 일반화시키고 있죠.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건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만들어내는 성장.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자, 도박은 어떤 행동이야? 성공할지, 내가 망할지 불확실하지. 자, 여기서 도박은 불확실한 도전. 이란 의미이고 도반은요? 함께 돌을 닦는 벗이니까 친구. 지금 담을 심지어 불확실한 도전이자 친구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인식이 전환되면서 확장되는 그 지점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일단 현대지 진도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현대지 진도는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뭐 하게?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대지가 끝났으니까 수능 특강 독서를 합니다. 자, 일단 오늘 과제물 1번 모의고사. 모의고사 과제물은 화요일 늦은 12시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과제물. 자, 두 번째로 1차 읽기. 다음 주부터 다시 수특 독서로 가기 때문에 자, 1차 읽기를 해오셔야 돼요. 자, 1차 읽기는 자, 수특 독서 과학 기술 1, 2, 3, 4 4개를 나갈 거니까 여기 1차 읽기를 해오셔야 돼요. 자, 여러분 1차 읽기 과학 기술 1, 2, 3, 4를 안 읽어오면요. 선생님이 집에 보냅니다. 자,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하는 건 선생님 화나서 그런 게 아니야. 선생님은 진짜 화가 잘 안 나요. 원래 나는 화를 잘 안 내. 원래 되게 감정선이 메말라가지고 너네가 과제를 안 해와도 왜 안 해왔는지 이해가 돼요. 화가 잘 안 나요. 근데 왜 집에 보내냐면 니네가 숙제를 해오라고 했는데 안 했어. 이런 감히 괘씸한 것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그냥 여기서 1, 2, 3, 4를 읽지 않은 채로 내 수업만 들으면 그냥 내용만 알게 돼요. 아,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 정보만 획득하는데 우리는 그런 수업을 하는 중이 아니잖아요. 너네가 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1차 읽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수업을 듣는 건데 내용만 획득하는 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수험생인데다가 시간도 없거든. 이런 데다 에너지를 허투루 쓸 순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집에 가라고 하는 거야. 다른 날 오거나 1차 읽기를 한 상태로 영상 보충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집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치? 내가 수업 들으려고 가방 메고 왔는데 나 숙제 안 해도 선생님이 집에 가래. 그것만큼 쪽팔린 일이 어디서 고3이. 그치? 왔는데 나 깜빡하고 안 했어. 근데 집에 가래. 애들 보는 앞에서. 너 집에 가. 그럼 나는 이게 가방 메고 뭔가 이렇게 되게 바보인 것처럼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선생님은 전혀 화나서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기분이 굉장히 더럽고 안 좋은 경험일 거예요. 그쵸? 하지만 왜 그러는지 이해는 되지. 왜 가라고 하는지. 우리는 시간이 아깝고 그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1차 읽기를 반드시 해오셔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확인 수업을 만들기 위한 시간표를 나눠드릴 텐데 요거를 적으면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과제물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학교랑 이름이랑 쓰시고 자, 여기에다가 자기의 확인 수업 배치가 안 되는 시간 있잖아요. 확인 수업 배치가 안 되는 시간을 써주세요. 선생님이 이번에는 되도록이면 확인 수업을 좀 잘게 뜯어서 학교별로 좀 모아보려고 지금 되게 머리를 굴리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운동 시간, 막 TV 시청, 막 이런 거, 낮잠 시간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다. 확인 수업 못하는 시간만 표시를 하면 돼요. 자, 여기 학교 이름, 자, 과제물 검사하게 꺼내놓으세요. (78쪽) 아, 국어 안 쓰셔도 되고요. 혹시 나의 진도 수업 시간을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진도 수업 시간을 몰라요. 하고 물어보세요. 재건이 몰라요? 원래 하던 그 시간인데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재건이가 서정 토요일 6시입니다. 네. 도연이가 행신고니까 토요일 2시. 또 모르는 사람? 우민이가 백양고니까 일요일 3시 30분. 진욱이도 일요일 3시 30분. 윤지가 학교가 어디죠? 화수윤지. 일요일 12시 30분. 혹시 아니네요. 네. 채은이는 시간 알아요? 토요일 2시? (78쪽) 네, 잘했어요. 질문할 건 없었나요? 그 뒤에 다 모는 이럴 겁니까? 이렇게 밀리면 어떡해? 계속 까먹잖아요. 이거 오늘까지 해서 내세요. 오늘까지 해서 사진 찍어 보내세요. 알겠죠? 네. 됐어요? 네. 왜 이래요? 해야지 하다가 안 해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여기 딱 걸쳤잖아요. 그치? 여기부터는 진짜 안 올라요. 알고 있지? 그리고 진짜 안 오르는 이유는
국어 과목이 계속 누적이라서 그런 것도 알고 있죠? 이건 되돌릴 수가 없어 이제.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후회해도 소용없는 때가 와요. 언제까지 할 거야?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분석해서 사진 찍어 보내세요. 네. 오늘까지 도착 안 하면 가정부라 일어나요? 네, 보충 때 음. 프린트로 해가지고 집에 있어서 이따 찍어.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다 했어요? 이건 어떻게 수정이 안 돼요? 내신 대비 기간에도? 되긴 해요. 이게 윤지가 이렇게 되면 지금 선생님 확인 수업도 학교별로 모으고 있거든요. 그럼 윤지는 다른 반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화수에서만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 수업에 못 해요. 이거 좀 이따 남아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가요. 제가 시간표 주세요. 채은이 다 썼어요? 네, 시간표 주세요. 네, 잘 해오셨죠? 이거 왜 이래? 여기 어딨어? 이거 어딨어? 프린트로 두번 해서 오늘까지 찍어서 보내세요. 네? 이거 여기까지 했어야지. 여기 오늘까지 해서 보내세요. 자, 시간표를 걷겠습니다. 저 일요일 시간이 진도가 제가 원래 영어가 4시였는데 그 진도 수업을 방금 알아가지고 이 시간 피해서 영어를 잡을 건데 그 뒤에 영어 정하고 일요일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앞에는 다 확정인데. 진욱이도 시간표가 안 나오겠는데요? 진욱이도 잠깐 남아주세요. 제가 이거 잘못 적어가지고 영어 8시부터인데. 파란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집에 갈 줄 알았지. 바탕 1차 있는 사람은 꺼내셔도 돼요. 자, 바탕 1차 이 지문을 읽은 사람. 그래도 좀 있다. 대부분 친구들이 이 지문을 못 읽었어요, 아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이 지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고 가면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주체를 설정하는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체는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라. 그리고 세금 내는 건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부여하는 걸 촥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쪼갰어요. 얘는 특정 소득만을 분리하는 거, 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게 종합과세. 그런데 얘를 버리고 요쪽 라인을 탑니다. 그쵸? 그러면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종합과세야. 요쪽 라인을 타서 지금 요거 얘기를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다가 두 번째 문단은 기본 개념을 깔아주는 구간이에요. 이 과세 얘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주주와 주식회사와 배당에 관한 얘기를 해요. 주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한다. 무슨 뜻이야? 사업자금을 가져온다. 자, 이때 출자, 즉 자본을 댄 일. 자, 즉의 기능은 앞뒤로 이렇게 개념을 묶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출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다가 돈을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 투자를 해주는 게 출자인데 투자한 대가로 받는 유가증권,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증권이 주식이고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 자, 주주예요. 개인이나 법인이. 자, 첫 번째 문단에서도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체, 개인이나 법인은 주주인데 자, 여기 세 번째 문단의 1번 구간 개인 주주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번째 문단은 2번 구간 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계속 두 개를 쭉 쪼개서 인식하고 있었으면요. 이 구조가 한눈에 잘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중과세에 대한 걸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이중과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가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주는 요거를 잘 듣고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떤 회사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만큼 벌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가 번 이윤이야, 총. 회사가 번 돈이야. 그럼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법인세를 냈어. 세금을 냈어. 법인세를 냈는데 남은 것의 일부분, 요만큼을 가지고 이제 이걸로 주주들한테 배당이라는 걸 해줘요.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줬으니까 고마우니까 주주 A, 주주 B, 주주 C한테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입장에서 이건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금을 붙여. 근데 생각해보면 이 이윤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얘는 또 세금을 걷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중과세다. 이게 좀 아니지 않냐.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17번에는 답이 3번인데요. 왜 답이 3번이냐면요. 주식회사 X는 법인세를 면제받았어요. 그럼 얘는 이 세금을 낸 거야, 안 낸 거야? 세금을 안 낸 거지. 그럼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도 이건 이중과세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은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어. 이중과세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지 3번이 틀렸습니다. 나에서, 자, 나는 요 경우잖아요. 을이 X 주식을 절반 이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을의 배당소득 70%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겠군. 근데 얘는 이 회사가 법인세를 면제받았으니까 세금을 낸 적이 없으니까 70%만 세금 낼 이유가 없지. 다 내야지. 그치? 100% 내야지. 이중과세가 아니니까요.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이중과세를 잘 이해했어야.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5번 문제도 잘 해결해 보시고 자, 15번 문제와 17번 문제를 다시 한번 좀 해결해 보자는 의미로 예를 좀 읽어보자고 했거든요. 다시 읽어보시고 자, 오늘 숙제 안 한 사람들, 프린트가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찍어서 보내세요. 안 그러면 시험 대비 전에 가정부라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간표 조정 안 되는 사람들 약간 남으세요. 평일에 바쁜 네.